이제 대선하고 지선에서 이제 연이어 패배를 했는데 또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 안팎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대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원래 그건 뭐 이제 그 선거가 어떻게 치르냐, 그 선거가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선거할 때는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바람 또는 구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거기에 이제 그 인물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책, 뭐 이 정도 얘기를 해요. 조직도 얘기하고 정책과죠. 이 정도가 이제 선거의 중요한 요소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직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책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책 문제 갖고는. 다만 이제 이 정책은 두 가지가 있겠죠.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은 뭐 저는 그렇게 우리가 뭐 잘못 저쪽 그 상대당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해왔던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나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제 늘 결과는 국민들의 판단은 결과를 갖고 하는 거 있죠. 의도가 좋았느냐 나빴느냐 두 번째고, 먼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건 그런 건데, 정책은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게 잘못인 거예요. 예를 들면 도리어 그때 정책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부동산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자산 시장이 오를 때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자산 시장이 좀 다양하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산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자산 증식 수단이 부동산이었죠. 근데 아시겠지만 한 2015년 이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죠. 그때부터 유동성은 계속 시장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고 계속 디플레 우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재정의 확장적 운영은 이미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도 그 기조를 따라했고, 저는 그거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봐요. 모든 나라가. 그래서 양적 확대를 계속 했었던 거죠.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밀어넣고 있는데 자산 시장이 꿈틀 안 걸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렸을 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특히 코로나로 취약한 상황에서 그 시기가 마침 또 코로나까지 충격파가 더 크게 왔는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했다면 중소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은 뭐 또 그렇고 이 자영업자들까지, 또 대출의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이 상당한 가계부채가 우리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격이 굉장히 크게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수단이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심지어 제가 그 당시에 한국은행 관계자나 금융권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큰 위험이 있다. 왜냐면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 근데 이미 조만간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그때 같이 추세적으로 따라가는 게 어떤 이 반대,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조언을 해줬어요. 그 전문가들조차도.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적 수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데 정부가 그걸 마치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는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국민들한테 정부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침체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을 계속 늘려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과제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이 꿈틀거리는데,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양적 확대나 유동성 공급을 줄이면서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 문제에서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기업 도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일단 이 일정 기간 추세적으로 오름세가 있는데, 정부가 노력하고 그거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그렇죠. 얘기를.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 국민들에게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와중에도 자산 시장에 들어가서
그 유동성이기 때문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정부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는 임대 시장,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주거복지. 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정부는 정치권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거복지 정책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자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주거복지 정책,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정치권과 정부는 주거복지 정책을 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내가 집 없어도 내몰리지 않겠다, 거리로. 그런 신뢰를 준다면, 그러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집값 안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꾸 불안하니까 집을 사거든요. 두 가지 이유죠.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나만 그 자산 그 시장에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 불안감.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다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임대 시장이 불안한 거죠. 이게 가격이 너무 뛰고 내가 또 여기서 퇴출되면 뭐 예를 들면 뭐 성동구에 살다가 또 소위 더 서울 외곽으로 갔다가 서울시 외곽 아예 이제 경기도로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임대 시장이 오르면서 실제로 그런 경우 있었고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아쉬운 거는 이 LH나 SH공사 같은 그런 이 공공주택공사들이 이 임대주택을 그냥 분양을 했었잖아요. 장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짧게는 뭐 5년, 길게는 한 10년쯤 되면 다 분양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자산으로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웨덴 스톡홀름 같은 데가 상대적으로 주거 임대주택 공공이 운영하는 또는 사회주택도 있어요. 어떤 협동조합이나 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그런 임대주택이 그 전체 임대 시장의 한 15% 이상이에요. 20% 가까이. 스웨덴 스톡홀름이 한 20%쯤 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한 15% 이상 가까이 돼요. 유럽에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6%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은. 그래서 이거를 한 최소한 15%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임대 시장의 가격 조절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공공이.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 임대료가 폭등한 것은 조절하는 가격 조절 능력을 갖는다면 본인이 본인의 투자죠, 일종의.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말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주택 수요를 임의로, 그러니까 금융정책을 통해서 임의로 강제하거나 또는 집을 팔게 만들려고 그걸 뛰어들면서 시장하고 싸움에서 진 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꾸 더 이상 연연하면 안 된다, 정부가.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보다는 주거복지 정책에 전념하면 주거복지 정책의 그 결과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으로 가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그래서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조절 능력을 가진 건 정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는 지금 현대 국가 이론에 있어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진보냐 보수냐 좀 가르기도 하지만 시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났을 때 결국은 국가가 개입해서 미국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켰잖아요. 안 그랬으면 파산했죠, 다. 그런 것처럼 국가는 어떤 상황에는 개입할 수 있고 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평소에 이제 감시 기능과 그 조절 능력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그 정부의 그런 그 시장 개입보다 어떤 환경 시장 개입의 여지는 최소화시키되 이 임대 시장을 중심으로 공공 부분의 가격 조절 능력을 좀 확보한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공공 임대 주택이 서울에 20% 가까이 15% 이상만 되면 임대 시장이 안정화될 거고요. 가격 급등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거기가 안정된다면 저는 주택 시장도 부동산 시장 역시도 그러니까 이제 매매 시장 역시도 조금은 조금씩 매년 오르겠죠. 물가 상승에 따라. 그러나 지난번과 같은 그런 폭등하는 거는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